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을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거죠? 네, 다들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뭐죠? 네, 다 이렇게 제목을 알고 오셨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열치열이라는데 별로 오늘은 좀 비가 좀 뿌려서 덜 덥나요? 네, 더 더워진 것 같죠? 네, 정말 이렇게 더울 때 공부하려고 오신 선생님들을 참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때때로 이렇게 특강을 해보면요, 저기 멀리 부산에서부터 또 가끔은 제주도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못 뵀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러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대체해서 그걸 빼고 특별히 이 시간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사실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30시간도 아니고 불과 3시간의 시간 동안 주제가 DSM-5인데 DSM-5를 다룰 수 있는가. 아마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정신의학, 심리학, 또 간호학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DSM-5를 3시간 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지금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DSM-5에 근거한 진단 기준들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들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굳이 강의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라는 거는 그 시간은 특별히 구분돼서 이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이걸 이제 충분히 내가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더 뭔가 가치 있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네, 다들 이렇게 안무게 동의, 대답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그렇지.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임용 시험하고 관련해서 우리는 무슨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임용에 정신간호 관련된 파트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그 출제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다 보면 항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상태를 잘 몰라요. 선생님들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임용을 지금 이번에 처음 내가 준비해 보려고 한다. 네, 그냥 손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밖에 안 보거든요. 예, 됐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처음은 아니다. 난 약간 경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물어보냐면 처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DSM-5를 대하면서 이걸 보고 내가 시험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임용을 준비를 해 보셨든 아니면 지금 처음 하시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입니다. 그쵸?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 이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다 아시죠? 서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서답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입형과 서술형과 그리고 논술형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객관식은 아니죠. 그쵸?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다 담는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시험을 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모든 전공의 내용들이 다 담깁니다. 그쵸? 지역, 정신, 성인, 아동, 모성, 관리와 기본 간호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정신간호를 택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 시험에 출제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이미 지금 5, 6월 달부터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셔야 돼요.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보지 않으면 올해 출제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올해 나올 문제들을 100% 예측은 못 하거든요. 이제 비슷한 형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기출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출됐던 것이 우리 지금 정신간호 같은 경우에 DSM-4 정확하게는 DSM-4-TR이라는 진단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정신의학에서 DSM-4-TR이라는 진단 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던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들을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진단 기준을 쓰라고도 하고 그 진단 기준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DSM 뭐로 바뀌었다고요? 예, 5도 노마자 5가 아니라 숫자 5로 바뀌었어요. 이거 잘못 쓴 것 아닌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한 파격입니다. 노마자에서 숫자로 바뀌었다. 유연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5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실제로 DSM-5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그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다들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이 돼요, 막.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풀어주셔야, 얼굴을 이렇게 좀 근육을 풀어주셔야 강의가 이제 잘 흘러가는데 다들 한번 해봐 막 이러고 계셔서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강의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DSM-5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강론서를 읽어가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그 전체적인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정신간호 총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정신간호 총론 수문사 교재는 제 7판이에요. 7판. 이 책을 제가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책에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DSM-5에 따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뜯었어요, 그냥. 특별히 여기 이제 잘 뜯었죠, 이쁘게. 네, 여기 2부에 해당되는 정신장애의 간호에 해당되는 요 파트 2부 전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DSM-5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쫙 다 나열되어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요 파트를 다 좀 개관하고 숙지하면 사실은 우리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은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정신간호 문제가 나오면 이 범위 안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각자 집에서 읽으시더라도 조금 그것을 숙지하고 그리고 또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저랑 같이 풀어 가실 텐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눠드린 자료가 한 20장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시간당 한 6페이지씩 읽어도 3시간이면 빠듯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 이걸 들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사실은 DSM-5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까지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정신간호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같이 좀 익혀야 그래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키워지는 거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신간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특별히 임용에 대비해서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좀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죠. 오늘은 정신간호 DSM-5 다음 주는 뭐냐면 아동간호에서 질환 파트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가. 참 이제 야심차죠. 예. 불과 6시간 만에 정신과 아동을 다 잡아보겠다. 예, 아마 다들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과연 그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면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첫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선생님들께 아웃라인을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정신간호라는 이 틀이요. 정신간호가 어떤 학문에 포함되죠? 제가 질문하면 그냥 맞든 틀리든 말씀하시면 그럼 강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틀려도 되거든요. 어차피 마이크에 다 안 들어가니까 저만 듣는 거예요. 자, 정신간호가 어떤 학문에 들어가죠? 간호학. 답도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간호학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호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간호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간호학을 그냥 학문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임용을 준비할 때 간호학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뭡니까?
지역이다. 네, 지역이다. 이렇게 아주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뭐가 있죠? 무슨 뭘 묻는지 잘 모르겠죠? 정신, 성인, 아동, 모성 이렇게 있으면 이런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볼 때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있죠? 나만의 틀이 있다. 나만의 프레임이. 각자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쓰게 되는 프레임은 이런 프레임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는 대상과 목표와 그리고 행위 방법 수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체계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 이 대상에 해당되는 게 지역이냐 정신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모성이냐에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뭐가 바뀌죠? 중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수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상 중에서 특별히 정신이라는 대상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야 하냐면 정신간호의 대상들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대상들에게서 무엇을 사정해야 되는지 또는 진단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쫙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흘러가니까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정 진단이라는 것을 좀 풀어서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간호에서는 MSE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네, 다들 복화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을 한번 알아들어봐라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정신 상태 검사. 네, 정신 상태 검사입니다. 그럼 정신 상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뭘까요? 대상자가 어떤 상태이냐, 즉 증상이 무엇이고 진단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이 양상이 임상적인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DSM-5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틀이 MS입니다. 정신상태 검사예요.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또 판단, 정서, 인지, 통찰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내게 되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의 진단이 뭐다를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이런 MSE를 한 결과 정신간호의 진단으로 확정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첫 번째 진단이 뭐냐? 거기 지금 8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간호 7판의 정말 8장입니다. 챕터 8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제목이 뭐냐면 불안, 강박 관련 장애라고 돼 있죠. 불안, 강박 관련 장애입니다. 자, 먼저 선행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DSM-4를 암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분도 없으세요? DSM-4가 내 머릿속에 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세요. 이제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그걸 지우라고 하시니 차마 지울 순 없고 그런 분들도 과감히 지우세요. 왜냐하면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전에는 정신간호 강의를 할 때 항상 DSM-4를 외우십시오 했는데 DSM-5의 개정 해설에 대한 것을 듣고 나시면 이제 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처음 정신간호를 접한다. 내가 이제 임용을 공부하려고 오늘 정신간호를 처음 들으려고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 것에서 DSM-5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많은 강의가 DSM-4 TR에서 DSM-5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초점을 두는데 그럼 이게 어떤 상태였고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고 DSM-5가 어떻게 지금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보여주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잘 알아두면요 여기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분명히 될 겁니다. 올해 2016년 문제가요. 정신간호 총론에서 특별히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묻는 DSM-5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나오면 큰일인데. 그죠?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되고 이 진단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무엇에 근거를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자에 대한 정신상태 검사의 결과 이 진단 기준들이 뽑혀져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진단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보면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나와 있는데요. 공황장애. 자, 공황장애가 어떤 진단인가? 이렇게 제가 공황장애를 묻는 순간 선생님들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M-4가 막 지나가서 공황장애란 공황발작과 광장공포증과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싹 다 지우시고 좀 새롭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강박 관련 장애 간호 안에 포함된다. 즉, 불안장애와 강박 관련 장애 안에, 정확하게는 불안장애 안에 포함되는 질환인데요. 자, A 항목에 보면 반복적이고 예측되지 않은 공황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황발작. 결국 공황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황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지만 공황발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공황장애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우리의 시험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 증상과 진단이 있으면 증상이 뭔지 아느냐, 진단이 뭔지 아느냐. 증상을 잔뜩 나열하고 진단을 쓰라고 하거나, 진단을 써놓고 증상을 쓰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증상과 진단을 내놓고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을 무엇을 쓸 것인지,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거냐, 셋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결국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지금 공황장애라는 걸 싹 보는 순간 선생님들이 공황장애는 공황발작이라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구나. 자, 아래쪽에 보면 1번에서 13번까지 그 공황발작의 상태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시간관계상 이 부분들은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증상이 나열될 때는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죠. 네, 여기서 보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휴지통으로 버리시진 않을 거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선생님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증상들이 결국 공황발작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는 그 증상들을 조합해서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질환이냐, 진단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황장애가 되고 공황발작의 양상이 된다. 공황발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것. 자, 1번 보세요. 심기항진이 있고요. 땀을 흘리고요. 3번에 보면 몸의 떨림, 흔들거림. 4번에 보면 숨이 막히고 숨이 답답한 느낌. 5번에 보면 질식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11번에 보면 비현실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인증과 같은 양상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공황장애를 묻는데 대상자가 예를 들면 37세의 김 씨가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부터 자신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느껴졌다. 이 사람의 진단이 무엇이냐? 이 사람 2인증이구나. 이렇게 썼다가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B 항목을 보세요. 공황발작의 최소한 하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1개월의 기간이 이어진다. 한 달 정도는 기속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공황장애에 해당되는 비진단이 무엇인지 그 비진단은 1번과 2번이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 추가적인 공황발작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과 두려움이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속적인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냐면 발작에 대한 공황발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발작과 관련된 행동에서의 의미 있는 비적응적인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발작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을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걸 보시다 보면 DSM-4에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전 거는 새롭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자, 이렇게 우리가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들을 보다 보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교과서 안에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나? 그런 생각 드시죠? 강론에 DSM-5가 다 나와 있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 칠판 책에도 이 내용이 다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풀어서 써놨어요. 서술적으로.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정신간호학과 정신의학 책을 다 종합해서 선생님들이 좀 암기하실 수 있는,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걸 보시고 강론을 가서 보면 그 내용들이 풀려져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나눠드린 걸. 자, 그래서 공황장애에 이어서 또 다른 불안강박 관련 장애에는 뭐가 있는가? 불안장애에는 뭐가 있는가? 두 번째 보니까 제목이 뭐죠? 공포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장애. 자, 공포장애는 먼저
이전에 DSM-4에서도 그런 방식이었지만 중요한 건 A 항목으로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은 필사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진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단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 A 항목이 가지는 A 항목에서 나열하는 진단 기준을 봄으로써 그 진단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에 보니까 특정 대상이나 상황의 존재 또는 얘기에 의해 촉발되는 현저하고 지속적인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공포. 이렇게 줄을 치시면서 이걸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가 나한테 들어오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들어오죠? 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공포감이 느껴지시죠? 공포, 비합리적인 공포입니다. 자, 이번에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포장애라고 돼 있고 특정 공포증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 그게 공포장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B 항목을 보면 그런 공포 자극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에 의해서 무엇이 유발되는가 B 항목의 뒷부분에 보면 즉각적인 공포 또는 불안을 자극한다. 대상이나 상황이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불안장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면 내가 시험에 나오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자, 그 밑에 C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포 대상 또는 공포 상황은 능동적으로 회피되거나 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견뎌진다. 거기 보면 회피되거나 공포와 불안으로 견뎌진다.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대응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C 항목까지를 읽어보시면 나머지 이제 D, E, F는 앞으로 이제 계속 뒤에 나오게 될 진단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거의 A 항목과 잘 들어보세요. A 항목과 B 항목 정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이것을 알겠다라고 하면 그 아래쪽은 대부분 뭐냐면 이게 다른 진단하고 구별된다.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지속된 경우에 진단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에 내용들은 그렇게 너무 유념하지 않으셔도 위에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진단 기준을 잘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포장애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그 아래쪽에 특정형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분류입니다. 분류. 자, 우리 임용시험에는요. 분명히 어떤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어 왔냐면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리뷰해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 왔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진단 또는 질환들의 분류나 유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에 있어서 그 질환이 A의 형태, B의 형태, C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불안장애에서 공황장애가 있고 공포장애가 있고 이전에 PTSD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질 때 그 중에 하나가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안장애지만 그게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지는가. 그래서 유형이 나누어지는 것, 분류가 되어지는 건 시험의 1순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출제가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공포장애 하면 공포장애에는 어떤 공포가 있는가? 거기 아래쪽에 특정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 주사, 의료, 상처형, 상황형. 이걸 보시면 공포장애가 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사람이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 과도하게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비행기로부터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정신의학적 진단은 무엇인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공포장애. 그런데 뭐죠? 네, 상황형. 이해 가시죠? 그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은 광장공포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조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광장공포증을 쭉 풀어놓은 서술이에요. 첫 번째 줄만 한번 보시면 밑줄을 치셔도 좋습니다. 공공운송수단의 이용, 공개된 공간에 있는 것, 폐쇄된 장소에 있는 것,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혼자 집 밖에 있는 것,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혼자 집 밖에 있는 것 등의 5가지 상황 중에 2가지 이상에 대한 무엇이 있다? 심한 공포와 불안이 있다. 선생님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시험 문제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상황들 속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고 할 때 그것을 광장공포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옆에다가 그런데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써두시면 좋겠는데, 진단이 광장공포증으로 진단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이 진단 기준 자체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진단되는가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자, 광장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차, 2차적 이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1차적, 2차적 이득은 뭐냐면 보통 광장공포증도 지금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불안장애의 범주 안에 포함돼요. 그럼 불안장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이 대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건 불안입니다. 불안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불안이 해결되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이득이 있다. 그걸 우리가 2차적 이득이라고 하죠. 불안이 훼손되는 게 끝이 아니라 불안이 해소되면서 다른 이제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이득들이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2차적 이득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혼자 집 밖에 있는 것, 이거 중복돼 있는데, 혼자 집 밖에 있는 것,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이 두렵다. 그게 이제 공포가 느껴지고 불안이 느껴진다. 그러면 1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되죠. 집 안에 있으면 불안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공포가 안 생기겠죠. 그럼 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그것으로 불안이 완화되면 1차적 이득이 달성된 거예요. 자, 2차적 이득은 뭐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주목을 받죠. 너 힘들어서 집에 있구나. 이게 2차적 이득이 되는 겁니다. 불안은 완화가 됐는데 또 다른 이득들이 생기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2차적 이득이 된다. 그래서 광장공포증에서는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끝부분에 만일 한 개인이 나타내는 바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진단에 다 맞으면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두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두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제가 가급적 DSM-4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광장공포증이 있으면서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광장공포증이 없으면서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로 진단이 나뉘었었는데 여기선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두 진단이 맞으면 그냥 같이 써라, 두 가지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 우리 일단 불안장애는 좀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네 번째 항목이 사회불안장애예요. 사회불안장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말로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 자, 거기 보시면 A 항목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개인이 타인의 가능한 세밀한 관찰에 노출되는 한 가지 이상의, 자, 거기가 중요한데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뚜렷한 공포 또는 불안이 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선생님들 얼굴 피시라고 저 무서워서 강의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요. 네, 안 믿으시는데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심해서 할 수 없는 경우 사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뚜렷한 공포. 제가 그 공포를 이기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얼굴 좀 피시고, 그렇죠? 다들 또 프린트만 막 보고 계시죠. 네, 프린트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네, 거기 보면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예를 보시는 게요. 자, 선생님들이 예를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가 실제 시험에서 뭐가 되죠? 사례가 돼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되는 것, 타인 앞에서 행동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연설하는 것.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는가? B 항목이 중요한데 B에 가서 보면 개인은 그 또는 그녀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자, 부정적으로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평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불안해할까봐.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의 벌써 네 번째 진단을 보고 계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불안이 반복됩니다. 불안이. 그렇죠? 이 자료 안에 불안이 반복되지만 우리의 불안은 이제 줄어들어야죠. 이 문제가 출제되면 내가 맞출 수 있겠다. 단어가 불안이라는 단어, 또 공포라는 단어. C에 보면 사회적 상황은 거의 항상 공포와 불안을 자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몇 차례 이 진단 기준들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 이건 교과서가 아니고 진단 기준들을 나열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다 보면 그 진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5번째 볼까요? 5번째도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5번째 범불안 장애를 진단 기준을 찾으라고 실제 나와 있는 사례 안에서 진단 기준이 어떻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시된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출 문제를 지금 다 언급은 못하지만 5번째 범불안 장애를 보시면 자, A에 보세요. 사건이나 활동 등에 대한 그 다음에 줄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다한 불안과 걱정. 과다한 불안과 걱정.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대부분 A 항목과 B 항목에서 모든 진단들이 좀 판가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에 들어간다면 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다른 진단과 구별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A 진단 자체에 6개월 이상 지속된다라는 그 기간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진단들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과다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 자, 근데 C 항목을 가서 보세요. 불안과 걱정은 다음 6가지 증상 중에 3가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럼 아래쪽에 6가지 증상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우리 시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자, 문제가 범불안 장애에서 출제가 된다. 지금 여기 5번의 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여기 C번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안절부절하고 긴장감을 갖고 쉽게 푸곤해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임상적인 진단은 뭐냐로 묻거나 또는 진단 기준이 범불안 장애일 때 나타나지 않은 진단적 증상이 무엇이냐, 임상적 양상이 뭐냐, 그걸 써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항목을 보시면서 아, 이게 시험에서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겠구나. 사례에서 쓰여질 수 있겠구나. 이후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셔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B 항목을 보세요. B 항목. 범불안 장애가 좋다. 불안과 걱정이 문제인 건 알겠고 그 불안, 걱정이 임상적인 증상들하고 관련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B 항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은 걱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다 조절이 되면 질병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진단 기준 안에다 써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자, 진단 기준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는 A, B, C의 항목이 있을 때 B 항목을 지워버려요. B 항목을 지워버리고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묻는 거죠? 진단 기준을 다 외워라. 근데 지금부터 미리 다 외워라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다가 누가 얘기해줘요? 출제자들이 우리한테 DSM-5를 외우십시오. 선생님들 안 외우시면 시험을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나요? 예, 얘기해주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죠, 다? 예, 근데 얘기 안 하다가 시험장에 가면 딱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진단 기준이 비워져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됩니까? 진단 기준을 보지 않은 상태는 절대 못 맞춥니다. 근데 만약에 진단 기준을 못 외웠더라도 강론서 안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으면 분명히 시험에서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답안을 맞출 가능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익숙하게 가져가시는 것만 가지고도 정신간호에 있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상당 부분 커버할 수가 있다. 제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보시면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미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오늘 처음 오셨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이 나랑 별개가 아니라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못 맞추면 이 시험에서 득점을 못하게 되면 시험에서 득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득점을 못하면 실점하게 되죠. 예, 틀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합격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들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지금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자, 그래서 범불안 장애와 같은 진단 기준은요, 과거의 시험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실제 강론서 안에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다뤄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 기준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우리가 벌써 불안 장애 한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갈 텐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 영역이
불안장애와 강박 관련 장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예, DSM-5에서는 강박장애가 불안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분리했지만 강박 관련 장애로 아주 분리되어져 있다. 근데 분리됐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강박 관련 장애 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강박장애예요. 강박장애. 자, 먼저 타이틀을 좀 보시는데 강박 관련 장애 안에 포함되는 강박 관련 장애의 유형이 뭐뭐뭐가 있냐면 강박장애, 그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요. 3페이지에 신체 변형장애,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저장장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발모강. 발모강은 다른 말로 하면요. 모발 뽑기 장애예요. 모발 뽑기 장애. 여기 중에도 좀 계시죠? 네, 안 뽑으세요? 머리 이렇게? 털 뽑기 안 하세요? 네, 하면서 또 이렇게 가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또 뭐가 있냐면 피부 뜯기, 피부 파기 장애. 용어가 좀 다르기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는 스킨 피킹이라고 합니다. 피부 뜯기, 피부 뽑기, 피부 벗기기 뭐 다 돼요. 이게 다 어디 포함된다고요? 강박 관련 장애. 저라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새롭게 이게 영역이 바뀌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는 강박장애가 불안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불안장애에서 강박 관련 장애를 분리해내면서 이 안에다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분류를 한 거예요.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모발 뽑기장애, 그리고 피부 벗기기 장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쉽게는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목만 이렇게 보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이 특성이 어떤 장애에 해당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래 이럴 땐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선물을 제가 받은 걸 드릴 수는 없고 네, 나중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시면 진짜 맞춰보세요 한번. 자,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 다들 이게 선물에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뭐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뭐 정답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저장장애죠. 저장장애. 예, 그래서 이 물건들을 쌓아두는 장애. 이게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강박 관련 장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다 읽지는 않겠어요.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는데 이미 출제됐던 문제, 어떻게 임용의 이 정신간호, 특별히 강박장애 부분이 출제가 됐었는가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3페이지 A 항목 보세요. 3페이지 A 항목에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강박사고나 예, 왼편 상단에 보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다. 혹은 둘 다 있다. 자, 거기에 타이틀에다가 강박장애라고 해놓고 그 밑에 강박장애를 구성하는 진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빈칸으로 비워놓고 그것을 쓰도록 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믿질 않으시는데요. 진짜 있었거든요. 뭐냐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묻는 겁니다. 자, 강박사고는 뭐고 강박행동은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은 진단 기준이 있고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이 특별한 내용을, 특수한 내용을 적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강박 장애를 설명하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강박 관련 장애에서 제가 저장 장애라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좀 전에 퀴즈로 드렸지만 이런 것처럼 강박 장애를 주고 강박 장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키워드, 이른바 강박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단어는 뭘까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넣는 것 말고 이 두 가지를 제시해 놓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박 사고가 뭔지 푸시오. 강박 행동이 무엇인지 한 줄로 쓰시오. 지금 기입형이나 서술형이나 논술형은 다 이런 형태의 문제의 제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게 쉬운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강박 사고가 뭐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 장애가 있는 동안 때로 침입되고 부적절한 것으로 경험되고 현저한 불안과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되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영상.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반복되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영상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훅 들어온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영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이게 불안장애 앞부분에서는 회피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혹은 다른 사고나 행동으로, 자, 거기 중화라는 단어가 있죠?
중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섞는 거죠. 조금 이제 섞어서 그 생각이 좀 덜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자, 그게 뭐냐면 일종의 강박 행동을 통해서 섞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강박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 강박 행동은 1과 2로 정의된다. 한번 보시죠.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에다 밑줄을 치십시오.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이건 그냥 내가 충분히 쓰겠다고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만나면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뭐에 대한 반응이지? 불안에 대한 반응인가? 뭐에 대한 반응인가?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엄격히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느껴 반복하는 행동. 자, 거기 손 씻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확인하기, 체킹이라고 하죠. 이런 게 다 뭐냐면 강박 행동의 예입니다. 예. 정신적인 행위. 이게 다 뭐다? 강박 행동이다. 자, 그럼 선생님들에게 강박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라. 이런 문제도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이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목적이 무엇이다? 그냥 한다. 이유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이유를 써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을 줄이는 것, 불안을 줄이는 것. 지금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고통을 줄이거나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한 번만 좀 제대로 읽어보셔도요.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나오면 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네, 한 번만 읽어봐도 내가 시험장에서 나오면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번만 이것을 잘 익혀두셔도 강박장애라는 것이 있고 강박사고가 있고 강박행동이 있는데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그러한 두려운 반응, 두려운 일들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이다.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거기까지만 답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제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좀 팁을 더 드리면 아래쪽에 특정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특정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형이 나눠지는 것이다. 분류가 되는 거다. 강박장애 안에서 유형이 나눠지고 분류가 되어지는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 제가 거기 밑줄을 못 그어드렸는데 좋은 혹은 양호한 병식을 가진 경우, 거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강박장애 중에서도 병식이 양호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병식이 불량한 경우, 또 병식이 없는 경우. DSM-5를 출제위원들이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또 낼 수 있을까요? 또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다른 부분을 이제 문제로 낸다면 병식에 대한 것까지, 유형을 나누는 것까지, 특정형까지 충분히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병식이 없는 경우만 한번 보세요. 병식이 없는 경우 혹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망상적 신념을 가진 경우. 말 그대로 강박 증상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다.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다. 아이고.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해주셔서. 네.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읽어가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숙지해가면 참 재미있는 과목이 정신간호입니다. 네, 저만 그런 거죠. 예, 오늘 참 힘드네요. 그렇죠?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동조해 주시는 거죠? 네. 목소리가 작아서. 자, 자, 여기 이제 그래서 강박에 대한, 강박장애에 대한 것은 그 정도를 정리하시면 아마 강박장애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한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곳 한번 볼까요? 이제 편김에 3페이지 오른쪽에 신체 변형장애 한번 보세요. 신체 변형장애. 자, 신체 변형장애는 핵심이 뭐냐면 거기 이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반복적 행동 혹은 반복적인 정신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복적 행동과 반복적 정신적 활동을 한다. 아니, 앞에서 지금 우리 이 파트가 어떤 파트죠? 강박 관련 장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복적인 활동을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체 변형 장애의 문제는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함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외모에 대한 상상의 결함이 있다는 집착. 외모에 대한 상상의 결함이 있다는 집착이 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4페이지에 발모강과 피부 파기 장애는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데 첫 번째 줄만 좀 읽어보시면 돼요. 발모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털을 4페이지 왼편 하단에 자신의 털을 뽑아 현격한 털의 상실을 초래하고 털을 뽑으려는 행동을 줄이거나 멈추려는 무엇이 있다? 반복적 시도가 있다. 이게 강박장애에서 썼던 용어를 동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중화를 하는 거죠. 중화를. 회피하는 거예요. 계속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 자, 거기 털을 뽑으려는 행동 직전이나 이를 참으려고 할 때 무엇이 증가한다? 긴장감이 증가한다. 그 긴장감을 자꾸 느끼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부 파기장애도 마찬가지예요. 4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뜯어서 피부 병변을 초래하고 피부를 뜯는 행동을 줄이거나 멈추려는 반복적인 시도가 있다. 이제 선생님들 이 집안이 다 비슷하구나. 이 집안이 이 진단군이 대부분 비슷한 게 계속 도는구나. 이해 가시죠? 진단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그 한 집안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닮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진단을 공부하고 나서 다른 걸로 넘어가시는 게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의 불안과 강박 관련 장애에 대한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3시간 안에 절대로 다 볼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제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봤냐면 샘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샘플, 가장 먼저 불안과 강박 관련 장애에서 이 진단 기준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여기서 유사한 형태를 갖는구나. 근데 시험에서 진단 기준을 직접 묻기도 하고 진단명을 묻기도 하고 증상을 묻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치료적인 것까지 물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이 범위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단 기준에 관한 한 여기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요. 이제까지 출제되어 왔던 기출 문제들, 이제까지 임용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 범위 안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걸 생각하시고 보셔도 충분해요. 이제 넘어가서 9장으로 갈 텐데 우리 한 10분만 휴식할까요? 잠깐만 휴식하고 나서 9장부터 계속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